Less is more. 독후평. 제이슨 히켈 지음, 김현우, 민정이 옮김, 창비 2021년 9월 출간. 유럽의 역사. 1323년 농노와 노동자들이 플랑드르에서 무장봉기했다. 이 전투는 플랑드르 귀족들에게 패배하기 전까지 5년간 지속되었다. 브리즈, 겐트, 프렌체, 리에주, 파리 등 유럽 전역에서 유사한 저항이 일어났다. 초기 저항은 거의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대부분이 무기를 제대로 갖춘 군대에 의해 짓밟혔다. 1347년 흑사병이 발생하자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했고 전례 없는 사회 정치적 위기가 촉발되었다. 이에 노동력이 부족해지고 토지가 남아 돌면서 갑자기 농노와 노동자의 교섭력이 강화되었다. 지대를 낮추고 노동임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 영주의 세력이 약해졌으며 권력의 균형이 평민에게 유리하게 기울어졌다. 평민들은 사회 정치적 질서의 기본 토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이다. 그들은 더욱더 희망적이고 자신만만해졌으며 힘을 얻었다. 1381년 잉글랜드에서 와트 타일러가 봉건제에 저항하는 농민 봉기를 이끌었다. 1382년 이탈리아의 도시에서 치움피의 난으로 노동자들이 정권을 잡았다. 1413년 파리에서는 노동자 민주주의가 권력을 장악했다. 그리고 1450년 영국 농노와 노동자의 군대가 런던을 행진했다. 제케이드 반란으로 알려진 것이다. 이 기간 동안 전 지역에서 결사체를 형성하고 군대를 모집하면서 들고 일어났다. 1400년대 중반까지 서유럽 전역에 걸쳐 농노와 귀족 사이 전쟁이 일어났고 저항운동이 커지면서 농민과 노동자들의 요구도 확대되었다. 그들은 혁명과 다를 바 없는 것을 원했다. 중세시대 정치-경제학 전문가인 역사학자 실비아 페데리치에 따르면 반란자들은 봉건적 통치를 일부 제한하는 요구에도 단지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협상에도 만족하지 않았다. 그들의 목적은 영주의 권력을 종식시키는 것이었다. 잉글랜드에서는 1381년 봉기 이후 농노제가 거의 근절되었다. 농노는 자유농민이 되었고 자신이 소유한 땅에서 살게 되었으며 방목을 위한 목초지, 사냥과 벌채를 위한 숲, 낚시와 관계를 위한 수로와 같은 커먼지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봉건제가 무너지면서 자유농민들은 명확한 대안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지역 단위의 자급자족 원칙에 기반한 평등하고 협력적인 사회가 그것이다. 혁명은 평민 복지의 측면에서 놀라운 결과를 낳았다. 임금이 역사상 전례 없는 수준으로 상승했다. 역사가들은 1350년부터 1500년까지 기간을 유럽 프롤레타리아의 황금기라고 표현한다. 이 시기는 유럽 생태 환경의 황금기이기도 했다. 봉건주의 체제는 생태적 재난의 시기였다. 영주는 농노에게 아무런 대가도 주지 않고 토지와 숲을 수탈하라고 압박했다. 이는 산림 파괴, 과도한 방목, 토양 비옥도의 점진적인 감소 등 위기를 초래했다. 그러나 1350년 이후 나타난 정치운동은 이러한 추세를 역전시켰고 생태적 재생의 시기를 열었다. 토지를 직접 장악하면서 자유농민들은 자연과 더욱 호혜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들은 경작, 방목, 숲의 이용을 조정하는 세부적인 규칙을 세우고 민주적인 집회를 운영하면서 목초지와 공유지를 종합적으로 관리했다. 유럽의 다른 어떤 지역보다 영국에서 더욱 확산되었다. 영국 왕실에서는 처음에 인클로저를 제한하려 했다. 인클로저가 초래할 사회적 위기를 우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클로저 제한 조치들은 1640년대 내전과 1688년 명예혁명 이후 폐지되었다. 부르주아지는 의회를 장악하고 권력을 얻었다. 그들은 국가의 전권을 휘두르면서 일련의 법률을 도입했다. 이를 의회 인클로저라고 한다. 더 빠르고 광범위한
탈취의 물결이 시작되었다. GDP와 성장에 대하여. GDP는 상품 생산 총합의 가격과 사회적 결과들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효율성을 개선하면 GDP가 생태적 영향을 초래하지 않을 수 있기에 자본주의의 어떤 것도 바꾸지 않은 채 세계 경제를 계속해서 영원히 성장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효율성 개선이 작동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언제든 비상시에 우리를 구해줄 거대한 지구공학적 계획에 기댈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것은 환상이고 허구이다. 쿠즈네츠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국내 총생산 GDP 측정의 토대를 제공한 국민 총생산 GNP라는 측정 기준을 만들었다. 다만 쿠즈네츠는 GDP에 결함이 있음을 신중하게 강조했다. GDP는 돈으로 환산되지 않는 경제활동을 계산하지 않는다. 쿠즈네츠는 경제적인 진보의 표준 측정치로서 GDP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그는 성장의 사회적 비용을 계산하기 위해 GDP를 개선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 정부는 인간의 좋은 삶을 고려하고 보다 균형 잡힌 목표를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때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다. 나치의 위협이 증가하자 쿠즈네츠가 제기한 좋은 삶에 대한 우려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인간 복지를 향상하는 데 있어 실제로 높은 수준의 GDP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GDP와 인간복지 사이의 관계는 효과가 급격히 감소하는 포화곡선을 따라 움직인다. 고소득 국가들이 이미 한참 전에 도달한 어떤 특정 지점을 지나면 더 많은 GDP가 인간 번영에 더해주는 것이 있다 해도 아주 조금일 뿐이다. 우리는 보통 기후변화가 화석연료에서 나온 배출로 인한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왜 우린 이렇게 많은 화석연료를 태우는가? 경제성장이 에너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전체 자본주의 역사에서 성장은 언제나 에너지 사용을 증가시켰다. 더 많이 성장할수록 세계 경제는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보다 청정한 에너지원으로 필요한 모든 에너지를 감당하기는 더 어려워진다. 자본주의 고찰. 본질적으로 위험은 지난 수세기 동안 사실상 지구 전체를 지배해온 자본주의다. 우리는 자본주의가 최소한 초기적 형태라도 항상 우리 주변에 있었다고 매우 당연하게 가정하는 경향이 있다. 결국 자본주의는 시장에 관한 것이고 시장은 오래되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등식이다. 시장은 수천 년 동안 존재해왔다. 반면 자본주의는 상대적으로 최근에 등장했다. 약 500년밖에 되지 않았다. 이윤이 궁극적으로 사용가치 개념을 중심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그 자체로 자본주의적이지 않다. 회사를 확장하고 경쟁 기업을 매수하고 지역의 상점들을 폐업하게 만들고 새로운 나라에 진출하고 더 많은 물류센터를 짓고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구입하게 하는 마케팅 캠페인을 벌이는 데 이윤을 사용한다. 모두 매 전년보다 더 많은 이윤을 뽑아내기 위해서다. 500년 동안 자본주의는 자연의 추출에 의해 의존해왔다. 자본주의는 늘 외적인 것, 외부를 필요로 했으며 외부로부터 가치를 공짜로 약탈했으나 그에 상응하여 되돌려준 것은 없었다. 그런 방식으로 성장을 부채질한 것이다. 인클로저와 식민지화는 유럽 자본주의 등장의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었다. 그들은 저가의 자원을 충당하기 위해 국경을 개방했고 자급 경제를 파괴했으며 값싼 노동력을 대량으로 확보했다. 자본주의는 농노제를 폐지한 진보적인 혁명을 없애버렸다. 실제로 생산수단 전반에 대한 통제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농민과 노동자들의 생존을 빌미삼아 그들 자본가에게 의존하도록 만들어 농노제의 원리를 새로운 극단으로 바꾸었다. 산업혁명으로 향하는 1500년대부터 1800년대까지의 기간은 세계 역사상 가장 잔혹했던 격동의 시기였다. 식민지 전유의 규모는 충격적이었다. 1500년대 초반부터 1800년대 초반까지 식민지 개척자들은 안데스에서 유럽의 항구로 1억 킬로그램의 은을 빼돌렸다. 이것이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고 실험을 생각해보자.
만약 1800년에 당시 평균 이자율로 투자를 했다면 은의 양은 오늘날 세계 GDP의 2배가 넘는 165조 달러의 가치가 있을 것이다. 이는 같은 기간 동안 남아메리카에서 채굴한 금보다도 많다. 이 뜻밖의 횡재가 유럽 자본주의 등장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그것은 산업혁명에 투자하게 된 잉여 자금의 일부를 제공했다. 잉여 자금은 아시아의 땅에선 생산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만듦으로써 유럽에서 농업으로부터 산업 생산으로의 인구 이동을 가능하게 했다. 또한 식민지 정복에 추가적인 동력을 제공하기 위한 군대 확장 자금으로도 쓰였다. 광산과 플랜테이션에서 일했던 500만 명에 이르는 아메리카 선주민들이 그들의 목적을 위한 노예가 되었고 그 과정이 매우 폭력적이었으므로 인구의 상당수가 사망했다. 1500년대부터 1800년대까지 유럽의 권력자들이 지원하는 인신매매가 자행되던 300년 동안 또 다른 1500만 명의 사람들이 아프리카에서 대서양을 건너 배편으로 실려왔다. 미국은 노예가 된 아프리카인들로부터 엄청난 노동력을 착취했다. 유럽의 자본주의와 산업혁명은 피식민자들로부터 빼앗은 토지에서 노예 노동자들이 생산하고 인클로저에 의해 강제로 쫓겨난 유럽 농민들이 배치된 공장에서 가공된 상품에 의존했기에 가능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별개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모두 같은 프로젝트의 일부이며 동일한 기본 논리로 운영되었다. 자본주의 하에서 성장은 새로운 개척지를 필요로 하며 늘상 개척지로부터 가치를 뽑아내고는 가치에 대한 지불은 하지 않는다. 즉, 자본주의는 성격상 본질적으로 식민주의적이다. 농업의 상업화로 인해 총 생산량이 증가할 때 증진한 것은 오로지 토지 소유주의 이익뿐이었다. 생산물이 급증했던 시기에 평민들은 두세기 동안 식량난을 겪었다. 공장 역시 마찬가지였다. 노동 생산성 급상승의 이득이 노동자에게 전혀 돌아가지 않았다. 이익은 생산수단을 소유한 사람들의 주머니로 들어갔다. 기후 변화의 상식. 얼음은 태양에서 오는 빛을 우주로 튕겨내는 거대한 반사경 같은 기능을 한다. 알베도 효과. 1도 상승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을 기억하자. 2도 상승은 남반구 대다수에게 사형 선고가 될 것이다. 사람들이 2도를 합리적인 목표라고 받아들이는 유일한 이유는 미국과 그 밖의 강대국 협상 대표단들이 남반구, 특히 아프리카 대표단의 강한 반대를 무시하고 2도를 밀어붙였기 때문일 따름이다. 1972년 MIT 한 과학 연구팀이 성장의 한계 Limits to Growth라는 제목의 획기적인 보고서를 발표했을 때 우리에게 성큼 다가왔다. 이 보고서는 2030년과 2040년 사이 어느 지점에 우리가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었다. 곧 다수의 언론과 유명 경제학자들이 이 보고서를 매도했다. 옥스퍼드 대학의 윌프레드 베커먼 교수는 놀라운 기술 발전을 생각해보면 경제 성장이 앞으로 2500년 동안 지속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고 말하기까지 했다. 로널드 레이건은 현직 대통령이던 지미 카터를 상대로 선거 캠페인을 진행했다. 그는 한계라는 개념을 공격하고 무제한성에 대한 찬양을 아메리칸 드림 정신 자체와 연결했다. 레이건은 이렇게 말했다. 성장의 한계 같은 것은 없다. 인간의 상상력에 한계 같은 것은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승리의 메시지였고 미국인들은 그 메시지를 구매했다. 레이건은 카터를 압도적으로 이겼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광물과 금속의 매장량을 소진함에 따라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점점 더 깊은 곳을 더 격렬하게 파헤쳐야 한다. 석유 회사들은 파쇄, 심해, 시추, 타이트 오일, 추출 등으로 방식을 전환할 수밖에 없다. 광산 기술은 상당히 개선되었지만 채굴의 물질 집약도는 점점 더 나빠질 뿐 나아지지 않았다. 100% 청정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한다 해도 우리가 화석 연료로 하고 있는 바로 그 일을 할 것이다. 숲을 더 많이 파괴하고 저인망으로 물고기를 더 많이 잡고 더 많은 산을 채굴하고 도로를 더 많이 건설하고 산업형 농업을 확장하고 더 많은 쓰레기를 매립지에 보낸다. 이 모든 것들은 지구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생태적 결과를 초래한다.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려면 금속과 희토류 광물의 추출을 대폭 늘려야 하며 실제로 생태적,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 태양 전지판의 핵심 성분인 은도 마찬가지다. 은 추출은 38%, 어쩌면 105%까지도 증가할 수 있다. 태양광 기술의 필수적인 인듐 수요는 3배 이상 증가할 것이며 결국 920%까지 치솟을 수 있다. 막대한 배터리가 필요하다. 이는 4천만 톤의 리튬을 의미한다. 현재 추출 수준보다 2700% 증가해야 한다. 리튬은 또 다른 생태적 재앙이다. 리튬 1톤을 생산하려면 50만 갤런의 물이 필요하다. 전 세계 리튬 매장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안데스 산맥에서는 광산 회사가 지하 수면을 불태워 농민들이 농작물에 물을 대지 못하고 있다. 대안. 우리는 인류 문명 자체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거의 반세기 동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생태계 붕괴를 저지하는 데 아무런 진전도 없었다. 총 생산과 소비의 일정한 감소 없이는 온실가스 감축이 불가능한 게 진실임에도 우리는 기후위기보다 성장의 종언을 훨씬 걱정하고 있다. 사람들은 삶이 과거보다 지금이 훨씬 낫고 모든 게 성장 덕분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 그토록 굳건히 자리 잡은 주장의 근본적인 경험적 기반이 놀랍도록 취약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성장과 인간 진보 사이 관계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아주 분명하지 않다는 게 드러났다. 중요한 것은 성장 자체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소득이 어떻게 분배되는지, 그것이 공공서비스에 얼마나 투입되는지이다. 고소득 국가들이 불필요한 형태의 생산 규모를 축소하고 동시에 공공서비스와 주택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며 소득 불평등을 줄이고 노동시간을 단축하거나 완전 고용을 위한 일자리 보장제를 도입해야 한다. 고소득 국가에서 성장 추구가 지속되면서 불평등과 정치적 불안정성을 격화시키고 있고 과로와 수면 부족에 따른 스트레스와 우울증, 오염으로 인한 건강 악화, 당뇨병과 심장병 등의 문제들을 키우고 있다. 당신의 동료가 당신보다 2배나 많은 급여를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갑작스레 당신은 행복하지 않게 될 것이고 화가 치밀어 오를 것이다. 당신이 저평가된다고 느낄 것이다. 상사에 대한 신뢰감이 타격을 입을 테고 동료들과의 연대감도 해체될 것이다. 소비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난다. 불평등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가진 물질적 재화가 보잘것없다고 느끼게 만든다. 제품이 더 오래감에 따라, 우리가 물건을 공유하게 됨에 따라, 우리가 식품 폐기물을 없애고 패스트 패션을 줄임에 따라 관련 산업들의 고용은 줄어들 것이고 공급망 전체에서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다. 요컨대 경제가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이 될 수 있도록 더 적은 노동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정상 상태의 경제가 생명 세계와의 균형 속에 머물기 위한 2가지 핵심 원칙. 첫째, 생태계가 재생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추출하지 않는다. 둘째, 생태계가 안전하게 흡수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폐기하거나 오염시키지 않는다.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인간 사회와 나머지 생명세계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하고 인간은 자연과 분리된 동시에 자연보다 우월하며 인간의 영혼과 마음과 선택할 힘을 지닌 주체인 반면 자연은 움직일 수 없는 기계적인 대상이라고 믿도록 배웠다. 인간 공동체 경계를 확장하고 우리 언어의 경계를 확장하고 우리 의식의 경계를 확장하는 것이다. 변화해야 할 것은 우리의 경제만이 아니다. 우리가 세계를 바라보고 그 세계 속에서 우리의 위치를 바라보는 방식을 변화시켜야 한다. 우리의 세계관을 유지하기 위해 과학을 무시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세계관을 바꿀 것인가?